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뉴스와 그에 따른 해석들 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자, 물론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셨던 그런 승차감도 한번 시간이 되면 덧붙여 볼까 합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뉴스들의 연장선상인데 벌써 이미 레이더를 제거하고 이제 딜리버리를 곧 하려는 것 같습니다. 참 뭘 없애는 건 테슬라는 참 진짜 빠르네요. 이게 조금 예상이 됐던 게 아무래도 부품 수를 줄이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컨트롤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반도체 문제도 있죠. 테슬라 입장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부품 수를 줄이면 서플라이 체인을 단순화할 수 있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당연히 원가 절감의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테슬라 수익성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찝찝함, 부품이 줄었다니까 이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오너들은 약간의 좀 어드밴티지를 받나요? 레이더를 제거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비전만으로 FSD를 지금 구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만 이제 오토파일럿을 하게 되면은 속도 제한이 75마일입니다. 요거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지금 웬만한 미국 고속도로를 한 75마일로 다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긴 하지만, 심지어 이제 한가한 주들,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주들은 80마일. 그리고 제가 이번에 플로리다를 갔다 와 보니까 플로리다는 상당히 사람들이 빨리 다니더라고요. 75마일이면 약간 그런 커먼 스피드, 법정 속도가 아닌 사람들의 그 교통 흐름이 약간 모자르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대부분 주요 메인 도시들에서는 75마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약간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 서먼도 제한될 수도 있다. 이거 기존 오너들 중고 가격 올라가는 소리가 요 두 가지만 봐도, 이 레이더를 갖고 있죠. 지금 요 전까지 사신 분들은 중고차 가격이 테슬라 차는 항상 나중에 사는 게 더 좋다 그랬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네요. 자꾸 어제에 이어서도 계속 기존 오너들의 약간의 좀 어드밴티지가, 이게 또 웃긴 게 S랑 S는 또 레이더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3랑 Y의 약간 차별성이라고 좀 등급을 떨어뜨렸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풀 비전 FSD를 하려는 거에 대한 목표를 이미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가 많아지면요, 확실히,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는 가정하에 변수가 많아지면 컴퓨테이션 파워가 많이 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맞으나, 지금 아직까지 FSD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은 여러 가지 있던 논란들을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참 일론 머스크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당장으로의 경제적 이득은 약간 원가 절감적인 면도 무시는 못할 것 같다. 저도 별 수 없는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을 타던 그런 버릇이 있어서 뭘 뺀다는 거에 대해, 물론 테슬라의 어떤 발전 방향성, 그리고 하려는 방향성,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게 맞긴 한데, 요 75마일이나 이런 기능 제한들은 조금 아쉽다. 근데 물론 아마 트레이닝 데이터가 늘면 다시 풀릴 여지는 있지만, 이 속도는 레이더 없이 아무래도 디텍션 레인지가 줄기 때문에 과연 75마일로 괜찮을까? 근데 뭐 80마일이면 또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5마일 정도는 향후 어떻게 딥러닝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지켜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는 논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여지는 남겨뒀다.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 예약 소식인데요. 이거 비공식적입니다. 이게 클라우드 레저베이션 트래커라고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주문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다가 한데 모은 겁니다. 이건 테슬라가 발표한 적이 공식적으로는 없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뭐 수십만 대, 물론 이제 지난 F150에 비하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수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주문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여튼 이런 비공식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거에서 1밀리언이 이제 넘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만약에 예약자가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1밀리언이 넘었다라고 그러면은 진짜 이걸 가지고도 상당량의 투자금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런 시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받기도 용이하고 돈을 융통하기도 쉬울 것 같긴 한데, 물론 이건 비공식적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데이터에서 봤던 재미났던 점은, 확실히 아직까지 전기차는 주행거리고
포드가 이런 서베이 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이버 트럭도 커머셜용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아직 나와봐야 알지만 왜 그러냐면요. 제 눈을 좀 의심했는데 지금 트라이모터의 예약이 44.5%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이모터는 여기 나와 있죠. 500마일 이상. 그 제일 비쌉니다. 7만 달러에 육박할 텐데 제일 비싼 모델의 예약이 적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높은 예약 수가 제일 높은 이제 듀얼 모터인데 역시 이제 제일 인기 있는 건 300마일대의 듀얼 모터지만 고작 싱글 모터는 7.5%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전기차에 있어서의 핵심 선택 그 조항은 주행거리고 포드나 다른 이런 지금 전기 트럭을 나오신 분들이 요런 분들은 왜냐면 지금 이 설베이의 결과는 기존의 포드가 했던 것과 다른 이제 트럭 시장에서 전기 트럭을 만들려는 그런 타겟팅하는 것과는 전혀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전히 트럭에 있어서도 주행거리 긴 게 짱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왔고 뭐 여전히 전기차에 있어서의 우위는 테슬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도 상당량 그 영향이 있는 거죠.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도 있지만 그리고 1밀리언 이 판매 대수에 대해서 또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 제 그냥 순전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테슬라 주식이나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게 지금까지는 계속 테슬라가 진짜 거의 50% 어마무시한 그 그로스 레이트 판매량이 있어서 그냥 자동차만으로만 봐도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줬는데 요 사이버 트럭까지 더해져서 2밀리언까지는 무난하게 50% 혹은 100% 이 정도의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향후 뭐 경쟁 상대도 없기도 하지만 이런 지금 차량 판매 증가 속도 이걸 봤을 때도 향후 한 2년 정도는 엄청난 속도의 그런 그로스를 뭐 그게 주식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라고는 보지만 꼭 반영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이게 한 200만 대까지는 폭발적으로 늘다가 한번 그때쯤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200만 대에서 400만 대 가는 거는 쉬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공장 상황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의 그런 비공식적인 예약 상황들을 봤을 때 한 200만 대까지는 정말 폭풍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막 50% 100% 는다 이거죠. 또 짧은 소식으로는 이제 슬슬 지금 세미 트럭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메가 차저죠. 슈퍼 차저가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빠른 근데 이건 승용차가 아니라 이런 트럭을 위한 근데 이거는 이미 인스톨돼서 테스트한다는 얘기들이 한두 개였는데 이제 슬슬 계속 더 테스트를 하는 걸 봐서는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세미 트럭도 계속 본격적으로 이제 발동을 거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여전히 이런 메이저 언론사에서 테슬라를 좀 비판하는 건 뭐 오늘 내일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긴 하죠. 그쵸? 이제 작년보다는 요즘 주식이 옆으로 기니까 이제 숏을 치기가 더 좋다. 그리고 자꾸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사이버 트럭의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주식이 막 한 200만 대까지는 그런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주식도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을 했는데 뭐 기존 언론사들은 슬슬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를 낮춘다라든지 이제 옆으로 긴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여전히 좀만 테슬라의 어떤 약점이 현재 흐름이 조금이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물고 늘어지는 이런 메이저 언론사들이 참 많은데요. 얘기하는 데들이 다시 한번 이런 테슬라의 주식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낮게 보는 사람들은 정말 하염없이 낮게 보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진짜 이렇게까지 보는데 이런 주식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라는 정말 큰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결국은 패시브 펀드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그런 대형 펀드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그런 펀드들은 별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제 수수료가 싸죠. 그런 대형 기관들은 뭐 사실 일개 계획이 아무리 테슬라라지만 하나하나 주식에 대해서 딱히 뭐 그 올라라 이렇게 막 불을 뗀다든지 뭐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기도 하지만 이런 기존의 어떤 헤지 펀드들과 그런 패시브 펀드들의 트랜스퍼가 일어나서 약간
인기가 사그라든 건가? 그래서 이렇게 더 비관적인, 그러니까 비판적인 그런 세력들, 왜냐면 헤지 펀드들은 좀 미디어를 컨트롤하는 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랬나라고 좀 찾아보니까 헤지 펀드들이 지금 S&P 500에 들어가는 이벤트하고는 별 상관없이 여기서, 그러니까 작년 봄에는 이게 좀 이왕이 줄었지만 그 이후는 별 변동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트레이딩 액티비티를 찾다 보니까 최근에 레이 달리오라고 정말 투자의 대가시죠. 이분이 테슬라를 샀습니다. 근데 뭐 꼭 처음 사신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이게 어느 정도는 다 공개가 됩니다. 이제 사셨다, 파셨다가 요때 오르기 직전에 꽤 좀 사셨다가 그걸 줄줄이 팔다가 최근에 여기서 한 쉐어를 한 37,000주 정도를 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13F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받게 되면 SEC의 공고사항 때문에 결국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마 기반으로 이런 표들이나 이런 액티비티를 차트를 만든 건데, 물론 전에도 얘기했지만 13F나 그런 공시하는 걸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100%다 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기관 패시브 펀드랑 헤지 펀드들의 그 보유 물량들이 뭐 이것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공개된 걸로 추론해 봤을 때는 뭐 별 변동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저렇게 부정적인 언론이 나오냐? 역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늘 하는 얘기. 광고를 안 하니까요. 광고를 안 하니까 돈 좀 달라는 얘기인 건가요? 주식하시는 그런 큰 기관들 손보다라는 테슬라가 직접 뿌리는 광고료나 테슬라가 이런 디스트럭티브 웨이, 그런 AI라든지 기술 발전을 통해서의 그런 일자리 줄어가는 그런 영향들에 대한 부정적인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이런 더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사시는 것으로 봐서는 참 레이 달리오 분은 굉장히 좀 사고가 오픈 마인드지 않나, 뭐 조심스럽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분이 또 크립토 비트코인을 이제 좀 사셨다는 얘기를 하셔서 보통 이런 분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은, 아직은 비트코인과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이런 레이 달리오라든지 뭐 빌리어네어도 이런 비트코인에 손을 조금씩 대는 걸 보면은 레이 달리오의 그런 약간 좀 오픈 마인드의 행보라든지 비트코인이 조금씩 이제 정말 메인 에셋으로, 메인 자산 시장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직 화폐로서는 기술적으로 트랜잭션 그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 이런 흐름들을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이 계속 요청해 주신 이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크 옵션이 빠졌죠. 이거 몰랐죠. 근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차들은 이 두 옵션이 다 있습니다. 뭐 옵션이 준다라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선택권이 준다라는 거는 아까 그런 레이더도 그렇고. 근데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 테슬라는 웬만해서는 결국은 자율주행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기보다는 사실 컴퓨터가 더 알아서 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방향은 테슬라가 목표하는 방향은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옵션을 줄여 가겠죠. 그러면서 이게 강제로 스탠다드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서 이제 승차감 논란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꽤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거를 저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기존의 내연기관을 탔었기 때문에 이런 회생제동에 대한 이질감, 거부감, 그리고 이게 세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브레이크를 확 잡아 끄는 느낌으로 인해서 기사를 찾아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모션 시크니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걸려서 이거를 세팅을 로우로 바꿔서 타는 사람들이 많진 않습니다. 대부분 스탠다드로 놉니다. 이 기사에서도 꼬집긴 합니다. 근데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가 아니라.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좀 더 이게 좀 더 이슈화 되기 쉽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언급해서 승차감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것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라면은 대부분 하위에 들어가게 되면 오토파일럿을 켜고 갑니다. 테슬라가 이걸 굉장히 잘 스무스하게 컨트롤을 해요. 얘한테 맡겨놓으면. 근데 사람이 이걸 진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안 쓰고 이제 악셀레이션으로만 이제 빼면은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크니스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장거리를 많이 뛰고
먼 거리를 하이웨이 위주로만 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불만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죠. 애시당초 한국은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도 딱히 유용한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굽이치는 길들이 많고 좀 더 차를 직접 이렇게 핸들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좀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이슈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물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고 여기서 문제되고 있지 않다. 승차감에 있어서 특히 그 대부분 오토파일럿을 키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있으나 없으나를 잘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걸로 뭐 판매량이 준다든지 그런 영향은 없고, 물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된다면 자동차는 어느 정도 프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반영되는 겁니다. 안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는 여전히 차가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선 영향이 별로 없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